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지난달 갈치, 아기 등 주요 외국산 농축수산물 25개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10일 공개한 10월 달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86개 품목 가운데에서 25개 품목이 작년 같은 달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갈치가 78.6%로 크게 올랐고 김장 재료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10일 부동산 R114의 서울 아파트 공급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9,84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만 가구 미만의 입주는 개별 연도별 수치가 집계된 1990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축 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 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문체부는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압둘 아지즈 지식재산청장이 현지 시간 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연료 수출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전망입니다. 지난 9월 달 연료 수출 금지령을 내린 지 약 석 달 만인데요. 현지 시간 9일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연료 생산업체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디젤과 휘발유 수출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폐지할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주요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연료 수출 금지 해제로 국제 시장에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가 이어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마약 중독의 재활 등의 경제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상태와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 또 마약에 대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석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중독학과 교수, 손수호 법무법인 지역 대표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유명한 연예인들 마약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은 비단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덧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파고들었다고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걱정이 큽니다. 교수님,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유명 연예인들 사건으로 마약 뉴스를 많이 보고 또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서 걱정이 많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마약 현황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는 그 마약 사용에 대한 전국 규모의 실태 조사가 아직 실시된 바가 없어서 어떤 그 마약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검거된 마약 사범 수를 가지고 마약 사용의 실태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국내 마약 사범은 이제 그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10,000명을
넘어선 다음에 계속 네.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2022년에 18,000여 명이었고요. 네네. 올해의 경우 보면은 지난 8월 현재 이미 작년과 같은 수준에 도달을 했고 예. 이 추세로라면 올해 말에는 한 2만 7천 명을 넘어설 전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 사범의 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마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검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수율이라는 거를 네, 이제 네, 고려를 하는데 암수율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그렇죠.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약 사범 수의 한 30을 곱해요. 어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 2만 명이라고 한 다음에 마약 네네. 사범이 곱하기 30을 하면은 60만. 그래서 2만 명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렇죠. 60만 명이 그러니까 네. 생활 속에서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렇게 그렇죠. 많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면 정말 놀라운 네. 숫자인데요. 웬만한 이 60만 되는 도시가 라고 이렇게 상상을 그렇죠. 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마약 청정국 지위에 있었는데 지금 유엔에서 지정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숫자가 지금 늘어서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이제 마약류 범죄 개수라는 말을 지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개수가 20 이하일 때, 지금 다시 말해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이제 20명 이하인 국가를 마약 청정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 마약류 범죄 개수가 이미 2015년에 20을 넘어섰고 네. 2021년에 31, 2022년에 36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그 마약 사용의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그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60만이라고 하면 네. 물론 추정치지만요. 네. 드러난 것도 2만 명이 이미 넘어섰고 이대로 이 추세로 가면 한 2만 7천여 명까지 올해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마약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렇게 마약이 널리 유포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네네. 있겠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마약을 그 유흥업소 같은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이제 네네. 거래를 한다거나 혹은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마약을 주고받는 뭐 그런 식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다크웹이라든지 네.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용자의 아이디, 위치가 드러나지 않아서 익명성이 굉장히 이제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크웹이나 그 텔레그램을 그냥 그 마약 거래를 위해서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유튜브를 보면은 마약을 어떻게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이제 올라오고 네.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던지기 수법,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을 어디 은밀한 곳에 두고 그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픽업해가는 유통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 그래서 이 던지기 수법하고 이제 SNS가 결합을 해가지고 네. 누구나 이렇게 마약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많이 좀 낮아졌다는 점을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요.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필로폰 압수량이 2011년에 23.5kg이었는데 2021년에 620kg으로 26배나 이제 증가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이제 네. 저렴하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약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되고 과거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한 10만 원 정도 했다면 지금 한 3, 4만 원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해졌고 네. 그것이 마약 사용의 또 증가를 또 네. 불러일으키는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마약에 대한 인식, 좀 약간 마약에 대한 인식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미국이나 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대마초가 지금 합법화가 돼 있습니다. 일부 주별로 그렇죠. 합법화됐다고 예, 그렇게 뭐 들었어요. 모든 모든 주는 아니지만 네네. 일부 주. 그 저도 이제 여름에 미국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는 네. 상점도 있고 네네.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냄새도 좀 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국이나 태국을 가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대마초를 피우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약의 대마초에 대해서 좀 더 네. 어떤 그 느슨한 인식 네. 어떤 걸 갖게 되면서 마약을 좀 더 이렇게 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네. 인식들도 제가 좀 충격적으로 본 뉴스는 그 여행 상품 중에 네. 한 비행기에 다 이제 그 마약 그렇죠. 그 허용되는 지역만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런 있더라고요. 것도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마약 사용을 좀 이렇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통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SNS, 온라인 등등 통해서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전체적으로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다. 네, 네. 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옛날에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대마초, 무슨 양귀비, 뭐 필로폰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합성 그 화학 그렇죠.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뉴스에. 네. 그런 종류가 늘은 것도 또 한몫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필로폰도 있고 최근에 뭐 일부 연예인이긴 합니다만은 프로포폴 중독이라든지 그 약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중독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도 이러한 중독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적했듯이 무엇보다 그 마약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SNS가 크게 일조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은밀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과연 네. 온라인이나 SNS 이런 신종 어떤 수법을 통해서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좀 전에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대면 거래는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만나서 사고 파는 게 있고요. 또한 아는 사람에게 얻어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온라인 비중을 보면은요, 2017년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12% 정도였는데 네네. 2021년에는 2배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대면 거래보다 적발 확률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비중은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네. 특히 마약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마약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확보한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소 문제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뭐 파티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확보 관련해서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네.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접근해서 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가 안전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결제 수단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최근에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네. 가상화폐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네.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마약을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데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접근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SNS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버가 우리나라에 없고 외국에 있거나 네, 네. 또 본사가 외국에 있으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제 수단 역시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이거 역시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계속해서 악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대면 거래를 하는 그런 고전적인 수법의 경우에는 공급책을 한 명 잡으면 네, 네. 누구에게 언제 줬다라는 게
그렇죠.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자기 주변 사람들 저 사람도 같이 했어요. 이 사람은 또 뭐 알 거예요라고 하면 추적이 되거든요. 네, 줄줄이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SNS를 통한 이런 수법은 사실 입을 열지 않으면 그렇죠. 단절되고요. 그리고 설령 입을 연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잡아댔을 때 과연 증거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네네. 이런 부분에서 수사기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이 각종 이제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네. 유통 또 SNS를 활용한 이런 거에 굉장히 네. 국제 우편 이런 걸 특급 우편 이런 거 활용한 것도 굉장히 일조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서 우편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탐지견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한계는 있어요. 네.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틈을 파고드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초등학생 2명이 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떤 약을 많이 먹고 이렇게 쓰러졌다 이런 뉴스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의 잇따른 마약 범죄가 이어지면서 이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그 마약 범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또 높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의 마약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느 정도나 젊은 세대 청소년들에게 네. 심각한 상황인가요? 검찰 경찰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2018년에는 뭐 1,400명 조금 안 되는 정도였거든요. 20대 마약 사범의 숫자가 20대가? 네. 네네. 그런데 2022년 자료에는요. 4,000명 아하. 있습니다. 거의 뭐 예. 3배가 된 거거든요. 예. 이렇게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심지어 10대 마약 사범도 네네. 같은 기간 동안 100여 명에서 300여 명이 됐어요. 네네. 이거 역시 3배가 됐거든요. 네네. 이처럼 젊은 층의 어떤 마약 범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늘었느냐? 그렇죠. 이 젊은 층이 네.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 원인을 좀 분석해봐야 되는데 네.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연예인들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물론 일부 연예인들은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연예계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퇴출되는 사람도 있지만 있고. 네. 하지만 또 몇몇 경우는 인기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기를 잘하니까 네. 노래를 잘하니까 음악을 잘 만드니까 네.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쉽게 복귀하는 경우도 그렇죠. 한 있거든요. 몇 년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네. 다시 또 복귀하고. 예, 자숙 기간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뭐 다 환영해주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10대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마약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필로폰 네. 그거 정도만 마약이지 다른 거는 마약 아니다. 그리고 네. 내가 지금 하지만 뭐 언제든 그리고 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SNS라든지 온라인에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마약을 쉽게 배달받아서 네. 이렇게 또 체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걱정스러운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뭐 젊은 청소년층이 또 더 네. 선호하는 어떤 마약 특정 종류 같은 것도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효과 때문에 네. 선호한다기보다는 네.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년들이 유독 뭐 이제 선호한 것들이 있는데 뭐 네. 특정 그런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효과를 노려서 또는 어떤 게 나는 딱 좋다 뭐 그거보다는 네. 주변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것부터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청소년 마약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격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도 네. 또 크게 또 한 몫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마약은 그야말로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지난 4월 달에 후속 대책으로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치료 시설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마약 등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 치료 시설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교수님, 네. 이런 굳이 뭐 꼭 청소년만 집중 치료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런 집중 치료 시설, 이런 현황, 이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이러한 그 집중 치료 시설 마련은 당연히 청소년들한테 네. 도움이 되고 반드시 그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을 그냥 그 교도소나 어떤 소년원에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약 중독 청소년이 치료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해서 전문가의 그 상담도 받고 또 이 자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약물을 한 마약을 한 그 또래들과 좀 함께 생활하면서 마약을 왜 내가 사용을 했는지 한번 그 이유도 한번 돌이켜 보고 네. 또 그 약물 사용의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인지적인 기술, 뭐 행동적인 기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기술들을 좀 배우는 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우리 지금 국내 그 치료 시설이 매우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립 법무병원에서 이 치료 시설을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난 7월에 이제 식약처가 그 대전에 그 중독 재활 센터를 네.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센터가 이제 청소년 맞춤형 센터로 지금 운영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치료 재활 시설이 지금 확충이 돼가지고 그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적절한 치료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5년 사이에 4배나 늘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집중 치료 센터가 꼭 많이 전국적으로 이제 생겨야 되겠죠. 네, 그런 좀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그 마약 관련 일이 일어나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긴장시킨 일이 있었죠.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유통, 판매, 그리고 그 조직까지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약 근절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혹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마약 사범 어느 정도 네. 처벌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법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전에는 마약법이 있었고요. 네. 또 향정식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관리법이 있었고 네. 또 대마관리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0년에 통합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예. 이 세 법은 이제 다 폐지가 됐고요. 네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본입니다만 그 외에도 네. 다른 법률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또 환각물질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법이 있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법정형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법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렇게 선고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화면에 이제 네. 형량을 보면 굉장히 높으네요. 형량 네네. 자체는. 그렇습니다. 뭐 네. 무기징역도 있고 뭐 사형도 있고 뭐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 기준편을 보는 게 좋습니다. 네네. 마약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낮은 게 투약이나 단순 소지입니다. 네. 그 다음이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또 가장 무거운 게 이제 대량범이라는 네네. 유형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어허. 즉 단순 소지나 투약의 경우에는요, 기본 양형이 이제 마약 범죄의 경우에 징역 1년에서 3년이에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유형을 봐도 이 대량범에서 제3유형
게다가 가중 영역까지 해도 네. 징역 10년에서 14년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법정형과는 상당히 큰 거리가 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가장 낮은 단계인 투약과 단순 소지의 경우에 양형 기준이 징역 1년에서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럼 감옥에 가느냐? 네. 그것도 아닙니다. 아하. 집행유예가 있거든요. 예. 그럼 집행유예 비율을 좀 봐야 되는데 1심 집행유예 비율이 2019년에 약 40% 정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게 다 감옥에 보내는 게 능사이고 또 감옥에 보내면 그다음에 재범을 안 한다. 이렇게 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이제 1심 집행유예 비율이 더 커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즉 네.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범죄자가 재판에 가는 비율이 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교도소 수용 여건에 네. 따라서 이런 범죄는 그래도 좀 집행유예 해정이 낫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사법부에도 스며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은 정확히는 분석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요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네, 물론 네. 비중이 크진 않아요. 약 3%에서 4% 정도인데 이거 역시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 네.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네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한 처벌도 굉장히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가 심하게 늘어날 때는 네. 어떤 범죄 형량이나 또 실질 집행이 어떤 심리적 위하 기능이라고 그러죠. 사전 그렇죠. 억제 기능도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범죄를 했습니다. 네네. 아니면 예전에 쟤도 그런 범죄 저질렀는데 근데 집행유예네? 감옥 안 갔네? 그러면은 나도 뭐 한 번 정도 해서 걸려도 감옥 안 가겠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다면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법부도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갑자기 이제 드는 고민이요. 그 궁금증이 자기가 수요자로 자기가 직접 투여하고 뭐 이런 네네. 사람은 집중 치료 뭐 이런 중독 재활 치료 이런 걸 한다 하는데 네. 공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돈벌이가 되니까 네. 만약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떤 네. 재벌 재범을 할 네네. 그런 의욕, 욕구 같은 걸 떨어뜨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일단 뭐 수출입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을 간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매매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맞춰져 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단순 뭐 소지나 투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었거나 또는 외국에서 들여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엄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네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어느 나라 뭐 싱가포르는 마약하면은 뭐 바다에서 뭐 떨어뜨려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모든 국가의 법제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쭉 검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유명한 국가들이 있죠. 중국. 네. 중국은 뭐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약 사범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 30여 개국의 경우에는 마약 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요. 작년에만 이제 마약 사범 1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거든요. 네. 또 간혹 가다가 보도가 되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죠. 뭐 베트남, 뭐 중국 뭐 등에서 이제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체포돼서 실제로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네.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국가에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뭐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모든 마약 사범을 엄하게 처벌할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기도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약 사범들이 아예 그쪽으로 가서 현지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마약을 조달해서 우리나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외국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점점 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마약이 계속해서 더 쉽게 들어오게 되고 예. 우리나라 사정을 알아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법조계에서는 이제 최근에 마약 사범 단속 건수가 급증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마약 단속에 대한 마약 수사권이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9월 달에 법무부는 마약 범죄를 검찰에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제 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약 수사가 다시 마약 수사에 대한 권한이 상당 부분 원상복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달라진 부분 때문에 마약 사범 단속이 늘은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이 있을 텐데요. 변호사님, 이 네. 수사권에 대한 조정,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조정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단속 건수가 늘었다라는 분석도 있고 또 아니라는 분석도 있긴 한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말을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예. 이게 정치 관련 논란을 배제하고 볼 때 마약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네. 그리고 마약 수사를 누가 하든 철저히 해서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 마약 수사를 누가 해야만 한다, 누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한 것 자체가 이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와 처벌을 통한 국민 복리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철저히 수사해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 기법도 있고요. 또한 그동안 이 마약 사범을 수사하면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게 정치 여당 야당이 아니라 네, 네.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였던 그 여당 야당도 있고요. 마약 사범 네, 중에서 네, 또 네. 정보원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허. 그게 곧바로 뭐 경찰에게 다 넘겨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인력이 검찰 수사 인력이 또 경찰로 가서 또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수사력을 네.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과 별개로 네. 또 누가 더 잘한 것이냐와 별개로 국민 입장에서는 마약 범죄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네. 네.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검찰의 그런 능력을 굳이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계속해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네. 네. 마약 사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네, 거거든요. 네. 지금 그 검찰이 모든 마약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네. 상황입니까? 아니면 일부 어떤 경찰과 검찰이 따로 분리된 내용이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단순 소지라든지 뭐 보관, 네. 뭐 이런 것들 투약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검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은 경찰이 처음에 담당하더라도 그 상위에 있는 뭐 매매, 제조라든지 네, 뭐 네.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를 차단하고 그거를 이제 다 잘라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마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도 걱정이지만 또 사회적으로 보면 마약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피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마약 사범의 치료, 재활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난 5년 동안 약 1,600억 정도가 이런 부분에 비용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 손실 어떻습니까? 그 마약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마약 사용자, 마약 중독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의 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생산성 손실과 관련된 비용도 우리가 좀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약 사용으로 인해서 뭐 결근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혹은 퇴사를 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과 관련된 비용도 우리가 또 떠올릴 수가 있겠고, 또 마약은 다양한 범죄의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와 관련된 비용, 그다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마약 중독자 교정을 위한 비용도 우리가 또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 마약 사용은 본인에게만 그 해가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인들의 고통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또 비용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합치면 연간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피해로 추산되는 게 비용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년에 한
1조 9천억 정도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고혈압이 성인의 한 30%가 이제 고혈압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네. 지점을 볼 때 사회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마약은 이제 진짜 마약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하는 어떤 약품, 의약품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마약 성분 부분도 일부 있겠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에 펜타닐 등의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가로 약 2조 원 정도 15억 달러를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마약 문제는 진정되기는커녕 매년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약 문제를 초기에 잡지 않으면 미국처럼 사회적으로 고착화되기도 쉽고 이후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떤 진통제에 들어가는 그 마약성 성분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마약으로 인해서 가장 고민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받는 미국을 직접 지금 단계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잘못 대응하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예. 근데 미국 관련해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DEA라고 이제 네. 뒤에 뭐 이제 조끼나 점퍼에 쓰여 있는 네. 이게 그 마약 단속국인데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네. 이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 국내에서만 미국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까지 가서 네. 현지 정부의 그 허용하에 현지 경찰과 협업도 하거든요. 네. 이게 외부에서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거를 못 막으면 이거 대책이 없다. 그런 판단에 의한 것인데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현재 마약 대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 인력도 많이 투입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단계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차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저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이제 펜타닐 대책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초기에 못 잡으면 나중에는 돈을 아무리 써도 못 잡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는 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봐요. 예. 정말 예산 지원도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종합적인 마약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약 범죄도 늘고 하는데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국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 재범률이 약 16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약사범 재범률은 무려 36%나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이제 재범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약 범죄로 첫 번째로 감옥을 다녀온 뒤로 다시 동종 범죄에 연루돼서 교도소로 향하게 되는 그런 비율이 36%나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데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특별하게 높은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손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마약이 재범이 높은가요? 저도 일하면서 이제 다양한 범죄를 접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주신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네네. 이런 범죄는 기본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금전이든 치적이든 복수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근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죠. 살인 자체를, 강도 자체를, 절도, 폭력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그거를 즐기는 범죄도 간혹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이제 대서특필됩니다. 네네. 살인 중독자, 강도, 절도 중독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봅니다. 네네. 그런데 마약은 어떤 거예요? 마약은 그 자체가 중독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단순 투약을 말하는 겁니다. 마약 투약 범죄 자체가 중독에 의한 것이고 그렇죠. 또한 중독을 야기합니다. 네네. 따라서 다른 범죄와 이 재범률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하. 저는 이 36%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측정된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암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암수는 아예 네네. 뭐 재범이다마다 네. 일어나지를 않으니까요. 네, 결국 이 마약 범죄라는 것은 사실 중독을 유발하는 것이고 네. 또한 중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진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네. 재범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어떻게 뭐 그
처벌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재활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네네.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직접 다뤄보면은 또 와요. 네. 그리고 이제 끊었다라고 해서 한 2년, 3년 지났는데 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족들이 잘하겠다. 이번에는 정말 다 끊게 하겠다라고 해서 한참 잘 된 것처럼 봤는데 언젠가 이제 나중에 또 연락이 옵니다. 네, 네. 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마약은 한 번 발을 디디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떨쳐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네, 것 같아요. 사전적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 아예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 네. 검거와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과 치료까지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예방과 치료, 재활 부분에 조금 더 지금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치료, 재활, 인프라는 어떻고 어떤 예방, 치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치료 시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마약사범 전담 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전국에 이제 24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예. 또 들여다보면 단지 2개 병원이 대부분의 그 마약사범을 치료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은 치료 실적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치료 병원이 한 2개인 셈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하. 재활 시설 또한 또 열악합니다. 네, 네. 마약 중독자 재활 시설이 이제 주거 시설을 인데요. 네. 이게 전국에 한 4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독 재활 센터 이건 이용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건 전국에 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 마약 사범의 규모, 마약 중독자의 수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다행히 내년에 14개 중독 재활 센터가 신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는 좀 예상은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 중독 특히 재활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병원에서는 그 마약 중독이 병원에서 단기간의 치료로 이렇게 완치되는 질병은 아니고 네. 꾸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병원은 오히려 이제 안전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병원 문 밖을 나오면 지역 사회로 나오면 재발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을 거 아닌가? 네, 네,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네. 이분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런 재활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약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전 사회적인 노력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 없는 마약 청정국가 지위를 대한민국이 속히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네.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네. 2만 명도 이미 벌써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개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엄벌주의자는 아닙니다. 네. 엄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약 문제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소지나 뭐 투약까지는 몰라도 네, 네. 이제 판매, 제조, 수출입 사범들은 정말 한 번 적발되면 그 다음에는 뭐 상당히 긴 시간을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에 좀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네. 몰래 마약을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네네 몰래 예, 예. 먹이고 그다음에 마약을 팔거나 하면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옛날에 협박 그 공갈을 무슨 해서 저 나이트클럽 무슨 네. 사건에서 보면 그렇죠. 음료에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자기는 몰랐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입법을 통해서 그 특별한 좀 범죄 유형으로 좀 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네.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경찰이 잘하냐 검찰이 잘하냐 뭐 경찰이 해야 된다 검찰이 해야 된다 이건 정치권의 어떤 논란과 별개로 네, 네. 이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해야 적발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수사 인력과 예산이 좀 충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만들어주지 네. 않으면서 왜 못 잡냐, 왜 이렇게 늘어나게 났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국회에서 예산에서 네. 지금 뭐 2억 얼마를 하느냐, 10억을 하느냐 막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참 그게 어떤 정치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연결돼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국민을 위한 어떤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네. 잘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기존에 잘 갖추고 있었던 인프라들, 어떤 네. 검거를 위한 인프라, 인적 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같이 잘 검경이 어떤 네.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네. 있게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뭐 예.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고 많이 제대로 빨리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공감대가 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네. 인프라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 한데 정부가 더 노력할 점, 우리 개인들이 또 노력해야 되는 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약 중독 문제를 제대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어디에서 그 중독 이런 이제 걸 뭐 하는 데가 주무부처가 뭐 법무부, 복지부, 예. 식약처라고 예, 할 예. 수가 있는데 그 마약 관련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 네, 어떤 네. 정책의 일관성, 어떤 포괄성을 우리가 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떤 중심이 되는 기구를 만들거나 혹은 주무부처를 좀 명확히 하는 노력도 네. 좀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저는 이제 중독 전문 인력 양성도 좀 우리가 많이 네.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을 4대 중독이라고 네, 하는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 100조가 넘는다고 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작년 예산이 한 600조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인데 근데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양성에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네, 네. 대학만 해도 중독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굉장히 극소수이고 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도 불과 4년 전에 이제 그 학과를 네.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네. 또 정부도 좀 인력 양성에 좀 더 책임을 좀 네. 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독 분야 전문가들한테도 국가 자격증을 좀 부여를 한다면 지금은 자격증은 지금 민간에서 민간 예, 자격증으로? 민간 자격증이 네네. 지금 인데요. 그래서 만약 국가 자격증화 된다면 중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고 또 중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역량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더 이러한 심각성을 좀 더 인식을 좀 더 하시고 네. 인력 양성을 위한 어떤 제도 마련에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사, 검거뿐만 아니라 재활치료까지 전체적인 인프라도 재구성이 되고 사회적으로 모두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하루속히 회복을 해서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점점 위험성이 급증되고 있는 마약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공매도 금지 다음 날 국내 증시가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다 요동을 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득과 실은 무엇이고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